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고 NFL 풋볼은 벌써 4주째 접어들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입니다. 거기다 대학 풋볼도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동문들을 흥분시키고 매주 월요일이 되면 주말에 있었던 게임 이야기들이 대화 내용의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게임에 승리하면 이긴 대로, 졌을 경우에는 진 대로 얘기거리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광적으로 즐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팬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광적이라는 페네릭을 줄인 말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가을 각자의 팀을 광적으로 응원하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토픽은 College Transfer, 23andMe, 자동 이륙 항공기, 73년 만에 재회, 그리고 거대한 자연입니다. (4년제) 대학을 가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 주니어 칼리지를 2년 마치고 거기서 AA 학위를 받죠. 그런 다음에 UC 시스템이나 혹은 cal state university 등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정부 산하 이 스테이트 오디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서 19년 사이 기간 동안 4년제 대학 트랜스퍼를 목표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닌 학생 중 4년 기간이 흐른 시점에 보니까 5명 중 오직 1명만이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퍼가 낮은 성공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캘리포니아주 내 이런 것이 저인컴 지역이나 시골 지역, 그리고 흑인 히스패닉 학생인 경우 이런 비율이 더 낮게 나온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정책 차원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2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한 뒤 추가로 2년 마치고 학사학위, 배철러스 디그리를 받게 되는데 그 목적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는 학비가 한층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 학생은 상당의 액수의 돈을 절약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트랜스퍼 성공하는 비율도 낮고 또 이러는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도 한층 더 길게 걸리면서 원래 추구했던 학비 절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사 학위 없이 좋은 커리어를 얻기는 한층 더 어려운 현실인데요. 요새 점점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고용주들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년제 학위를 소지한 성인이 2년제 나온 사람보다 연봉에서 평균 $16,000를 더 번다고 나와 있고요. 하이스쿨만 졸업한 사람보다 한층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는 2030년까지 하이스쿨을 마치고 대학 학위 소지자 비율을 55%에서 70%까지 올린 데 목표를 두자고 선언했죠. 그러면서 이러는 과정에 2년 후 트랜스퍼 과정을 한층 더 쉽게 하는 것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학교 트랜스퍼하는 과정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여줬듯이 관료적 정책이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인데요. 트랜스퍼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복잡한 서류 절차에 복잡한 요구 조건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한 비영리 단체인 Campaign for College Opportunity가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은 이런저런 복잡한 사항들로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어떤 cal state university나 UC 대학에서는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 과목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cal state university나 UC 시스템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트랜스퍼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도 리젝트 되는 비율도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UC나 캘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어플라이하는 경우 상당수가 억셉트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같이 인기 높은 전공이거나 UCLA 같이 인기가 높은 학교에 어플라이하는 경우에는 억셉트 되는 비율이 한층 더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되는 경우에 그 학생의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학교로 옮겨지는 리다이렉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캘스테이트에서는 2만 5천 명이 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캠퍼스로 리다이렉트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의 주 정치가들은 트랜스퍼 과정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완전히 새로운 과정 리폼을 실시했습니다. Associate Degree for Transfer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캘스테이트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개런티 해주는 것이었죠. 이때 당시 이것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정치가들은 UC 시스템으로 트랜스퍼를 개런티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와서 정치가들은 새로운 비를 통과시키면서 UCLA는 앞으로 2026년 학년부터는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신청하는 학생들 트랜스퍼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추가의 UC 캠퍼스들이 이것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동시에 주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압박을 가하면서 모든 시스템과 과목들을 일정하게 하는 스탠더다이즈 하는 것을 요구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트랜스퍼를 고려할 때 어떤 과목을 택할지 등을 한길도 쉽게 해준다는 의도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면서 2027년 말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결정된 변화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될 것인데요. UC 시스템과 캘스테이트 모두 받아주기로 합의된 공통적인 요구 과목들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딧에 의하면 이런 리폼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어디터들이 추천하는 것은 트랜스퍼의 목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카운슬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차원의 캘스테이트 유니버시티 UC 시스템에 트랜스퍼 오는 학생들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이 요구 조건 의무화가 있었습니다. 프레시맨이 그냥 하이스쿨에서 2명이 들어오면 1명은 트랜스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7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에서 매년 트랜스퍼를 가는 학생 숫자가 2022년까지 당시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넘게 하는 목표를 두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는 이것을 팬데믹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또 UC 시스템 이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협조 의사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퍼블릭 하이 에듀케이션 시스템의 대표적인 세 단체를 함께 조율하고 협조하는 공식 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기관이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 전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이 이것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재정 할애를 중단하면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오디시 이 세 기관을 컨트롤하는 새로운 커미티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다른 교육 시스템 사이에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한층 더 높은 협조를 추천했습니다. 생각보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목표를 세워놓은 대로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 가서 학사 학위를 얻는 비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23andMe 그러면 무엇인지 이름 들어보셨죠? 이 DNA 검사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죠. 한때 DNA 테스팅 스타트업으로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현 CEO인 앤 위치키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헤지펀드 분야에 종사하다가 결국 그녀의 고향인 베이에리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서게이 브린과 결혼했고 이제 새 회사 CEO가 된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 회사는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7명의 모든 보드 멤버들이 한꺼번에 사임했습니다. 이유는 CEO가 이 회사를 프라이빗으로 가져가는 전략적 방향에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회사 차원의 흑자라고는 제대로 한 번도 거둔 적이 없고 현금이 모이는 즉시 사라지는 현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CEO 우치키는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회사 자체를 프라이빗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보드 멤버들과 매번 부딪힘이 반복되었고요. 또 세 자매 중에 막내인 앤 우치키는 언니 수전 우치키, 이 이름도 유명합니다. 이 언니는 전 유튜브의 CEO였는데 얼마 전 폐암으로 나이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지난 2021년 23andMe는 주식 공모 IPO를 거치면서 한때 주식은 크게 뛰어오르고 회사 가치가 한때 60억 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회사의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던 그녀는 한순간 빌리어네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23andMe가 이 비즈니스가 지속되기 위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에 말한 대로 집에서 직접 본인이 해볼 수 있는 DNA 테스팅 킷인데요. 개인 유전자를 알아내는 이 방법도 건강 위험도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알츠하이머 병이나 특정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두되었죠. 그렇지만 커스터머들 중에 80%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정보가 다양한 미래 유전자 연구 또 약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차원의 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DNA 테스팅 킷은 한때 유명인들에게도 연예인들에게도 인기가 절정이면서 붐을 일으켰죠. $100를 내고 테스트 튜브를 메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본인의 침을 넣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 후에 개인적인 리포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결과 리포트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3andMe는 한번 테스팅을 해본 사람들이 지속적인 커스터머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subscribe가 되게 만들면서 이것을 통해 개인적으로 디자인된 웰빙 차원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약속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만족되는 결과는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것이 널리 알려진 분야죠. 바로 약 개발과 연구에 투자한 23andMe는 이것으로 수익을 올리기에는 택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때 60억 달러가 넘어가는 회사 가치는 이제 2억 달러도 채 되지 않고요. 2021년 이후 91% 이상 주식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종업원 레이오프도 엄청나게 한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이제 나이 51살의 앤 우치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광범위한 모든 방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23andMe는 약 연구 그룹을 해체시켰고요. 거기다 이제는 레모네이드라는 이름 하에 텔레헬스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요새 위고비나 오젬픽 같이 이 약 안에 들어가 있는 세마글루타이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는 것이죠. 요새 체중 감소시켜준다고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GLP-1 약을 이것으로 수익을 올리려 뛰어드는 수많은 회사들 대열에 낀 것이죠. 앤 위치키 CEO는 이번에 사임한 모든 보드 멤버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채우겠다고 회사 내 이메일로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면서 현재 방향을 고수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23andMe는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서 최고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스닥 리스트에서도 제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던 펀드는 이제 완전히 메말랐고요.
회사 가치는 최고이던 2021년 주식당 17달러 65센트에서 이제는 70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룰상 이 주식이 최소 1달러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바이올레이션에 처해 있는 것이죠. 23andMe를 런칭할 당시에 과학자들은 인간 지노을 시퀀싱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400만 달러 들어간다고 이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23andMe는 소비자에게 DNA 시퀀싱을 알아내고 이로 인해 그들의 건강 정보와 Ancestry 정보를 단돈 1,000달러에 준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이 가격은 이제 100달러로 내려온 것입니다. CEO 앤 위치키는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 물리학 교수이면서 캠퍼스 안에서 성장했고요. 어머니는 팔로알토 하이스쿨에서 선생님으로 이 지역의 뿌리가 깊은 여성입니다. 이렇게 DNA 시퀀싱을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2008년 당시 타임지는 이것을 올해의 발명, Invention of the Year로 선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1년 들어 커스터머 숫자는 1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IPO를 거치면서 회사 가치는 60억 달러가 된 것이죠. 현재 23andMe는 살아남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레이오프에 회사 내 문제보다는 현재 바이오텍 분야 전체가 고전하는 이유도 작용한다고 말하면서요. 수익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약 개발에 기대를 거는데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방법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앤 위치키는 절대 지네틱 시퀀싱은 건강 차원과 약 개발을 혁신적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원에 과연 투자자들이 그녀와 같은 생각일지는 모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바로 196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날 런던의 히스로 에어포트가 된 공항에 파리에서 날아오던 한 상업용 비행기가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바로 역사상 최초로 비행기가 자동으로 착륙한 것이죠. 오토 랜딩을 한 것입니다. 트라이던트 1C라는 항공기는 오늘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된 BEA 조종사에 의해서 성공한 것인데요.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자동 오토 파일럿에 연장된 새로이 개발된 오토 랜드 기술로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으로 착륙하는 시스템은 거의 모든 상업용 항공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종류 기후 조건이나 시야가 좋지 못한 상황에 착륙할 때 안전도를 거의 보장하게 자리 잡은 것이죠. 그리고 거의 6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세 번째 규모 항공기 제작회사 브라질의 엠브라이어사는 비슷한 새로운 기술을 내놓았는데 바로 자동 이륙 기술입니다. E2 Enhanced Takeoff System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기술인데 항공사 말에 의하면 이 기술은 파일럿의 임무를 줄여주면서 안전도를 더 높여주고요. 이륙할 당시 무게도 줄여주면서 비행기 날아가는 거리를 늘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의 최고 엔지니어이고 프로젝트에 수십 년 몸을 담았던 패트리스 런던 씨는 이 시스템은 파일럿보다 더 우수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매번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1000번 이륙하면 1000번 똑같은 이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테스팅을 여러 번 거쳤다면서 2025년에 다양한 항공기 승인을 기대하고 이어서 정해진 공항에 적용되는 절차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엠브라이어 항공기 회사는 이 경쟁 에어버스와 마찬가지로 최근 보잉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항공기 마켓에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특히 승객 150명 미만의 소형 상업용 비행기 제작의 최고 회사입니다. 엠브라이어사는 앞으로 150좌석 미만의 소형 항공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2043년까지 무려 1,500대 주문을 예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소형 항공기 수요는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요. 이 큰 대형 항공기는 중급이나 작은 항공 마켓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하루에도 노선이 많아야 하는 도시 간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럴 때 150명 이하로 타는 날렵하게 폭도 좁은 항공기가 적합하다는 것이죠. 점보제트가 갈 수 없는 곳도 쉽게 갈 수 있고 순이익 면에서 오히려 한층 더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2004년 처음 나온 이후 인기 만점의 E-Jet 패밀리 항공기가 1,700대 이상 제작되고 배달되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승객 80명이 탈 수 있는 지역을 오고 가는 리저널 노선의 적격인 E-175 항공기 9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30년 가서는 지역의 노선의 모든 항공기를 엠브라이어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항공기들이 엔진과 날개들을 새로이 디자인해서 변형을 단행하면서 부르는 이름도 E2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 모델이 현재 날아다니는데 이 중에 E195 E2는 최고 140명 승객까지도 앉을 수 있으면서 이것은 거의 같은 사이즈인 에어버스 A220 항공기와 최고 경쟁이 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배달된 E2 항공기는 120대가 조금 넘어가면서요. 항공사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의 포러 항공사, 또 브라질의 아줄, 네덜란드 KLM의 시티 하퍼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행기들 안에 새로이 개발된 자동 이륙, Automated Takeoff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엔지니어링과 기술 분야 수석 부사장인 루이스 카를로스 아폰소 씨는 이미 자동 이륙 비행기를 타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이륙 과정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강조하면서요. 그 이유는 파일럿을 트레인시키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동 이륙의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륙할 당시 항공기 앞부분을 올리는 로테이트 과정을 직접 손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알아서 로테이트 한다는 것이죠. 자동 착륙 당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아 그다지 큰 변화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비행기가 200피트 고도를 넘어가고 올라가면 시스템은 정상 오토파일럿으로 자동 변화되고 자동 조절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 이륙으로 인해서 시스템은 이륙 거리를 단축시키고 그래서 이용되는 활주로 거리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륙이 가능한 시점에 가장 빨리 이륙을 가져오면서 이륙하는 각도가 조금 더 경사지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각도가 너무 급하게 됐을 때 뒤쪽 꼬리 부분이 반대로 땅에 닿을 위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파일럿 실수로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륙 시 사고가 연결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된 각도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 파일럿이 이륙하는 경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의 룸을 만들어 놓고 이륙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최고로 정확하고 늘 똑같은 레벨도 조정되면서 실수를 위한 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 때문에 이륙할 때 항공기가 허용되는 무게를 늘려주면서 이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승객을 더 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약 350 너리컬 마일 정도 항공 거리가 늘어난다는 장점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전에 자동 이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했던 목적지도 가능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엠브레이어사는 단 3개의 공항에 이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인데 영국의 런던 시티, 이태리 플로렌스, 그리고 브라질의 산토스 두몬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상당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일반 오토파일럿처럼 똑같이 알람 소음이 울리고요. 파일럿이 이어서 모든 컨트롤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테스팅 비행에서 상당히 다양한 상황의 이머전시를 겪어보았다고 강조하면서 거의 모든 것이 수동으로 돌아오면 파일럿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알폰소 씨는 아주 희망적이지만 자동화의 아주 첫걸음마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00% 자동화에는 아직도 얻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한 가지는 만약 실패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파일럿 실수가 모든 문제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에 이런 기술을 두고 항공계 전문가인 게리 시클로시는 말합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실제 상업용 항공에 적용되면서 자동화의 혜택들이 모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앞으로 적절한 적용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자동 착륙에 이어서 이제는 자동 이륙도 언젠가는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는 날이 올 기미가 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1951년) 어느 날 이 캘리포니아주 한 공원에서 소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고 놀랍게도 이 소년은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것이 밝혀졌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가족들의 노력과 DNA 테스팅으로 가능했던 스토리입니다. 루이스 아르만도 알비노는 그때 당시 6살이었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의 한 공원에서 형 라조와 놀고 있었는데요. 캔디를 준다고 한 여성이 접근하고 유인된 것이죠. 유괴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오클랜드 경찰이 말한 바에 의하면 소년은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 미국의 완전히 반대 이스트 코스트로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찰은 물론이고 연방정부 강력계 모두 소년을 찾았지만 도저히 실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민 온 어머니 안토니아 알비나 씨는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고 찾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의 Missing Person, 실종아동 부서에 매일같이 찾아가 새로운 정보가 없는가 물었고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매일 가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결국 1년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51년 소년은 납치된 사건의 시점이 그때 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주온 지 불과 몇 달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알비나 가족에게 캘리포니아 삶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농장에서 과일을 땄고요. 저녁에는 뜨개질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당시 10살이던 형 라조와 놀고 있던 루이스에게 30대 여성이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로 말을 걸면서 캔디로 달콤한 유혹을 한 것이죠. 라저는 그들을 따라서 조금 뒤를 따라가다가 급히 집으로 향했고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동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이스는 사라지고 오클랜드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가도 어떤 단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경찰들마저도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녀의 얼굴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어떤 악몽을 겪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경찰들도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소년이 실종된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소년이 나이가 21살이 되었을 당시죠. 가족들은 루이스를 찾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면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혹시 21살로 군인에 입대했다면 신체 검사 결과 등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다양한 방법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나 결국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렇게 2020년에 들어오고 루이스의 조카뻘인 61살의 알리다가 가족들이 실종된 엉클 이야기를 늘 해온 것을 기억했고요. 할머니는 신문에 나온 스토리를 잘라서 보관했고 루이스의 사진을 늘 지참하고 다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처음 호기심에 본인 DNA 테스팅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결과를 보니까 몇 명 중 한 명이 22% 확률로 가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실종된 그녀의 엉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이 가도 아무 대답이 없었던 것이죠. 알리다는 그녀의 딸들과 점점 더 가능성이 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온라인을 샅샅이 조사하고 오클랜드 트리뷴 신문사의 오래된 기록들과 로컬 도서관을 찾아서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조사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또 한 번 시도해 본 것이죠.
이번에는 본인이 그동안 모은 모든 정보와 증거물들을 다 합쳐서 오클랜드 경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것은 경찰은 이 케이스를 다시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FBI와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가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알아낸 남성은 동부에 살고 있고 소방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베트남 전쟁의 미 해병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DNA 매치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퍼블릭 레코드를 조사했고요. 또 알비노 가족들의 모든 형제, 가족, 친척들 DNA 샘플을 다시 모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그의 가족들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실패만 거듭하다가 결국 FBI가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FBI는 남성과 인터뷰를 했고 그의 DNA 샘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까 유전자 매칭 결과 73년 전 공원에서 유괴된 소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조사단이 집을 떠난 후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알비노의 동부에서 생활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케이스가 조사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정보가 있는 경우에 경찰에 연락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루이스는 소방관으로 일했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다른 커플의 아들이라고만 알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지난 6월 루이스 알비노는 캘리포니아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재회한 것이죠. 조카 알디는 물론이고 유괴되던 날 공원에 같이 있었던 형 라저와 재회한 것입니다. 73년이 지나고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하루였고 조카 알디나와 허그를 한 루이스 삼촌은 그녀 볼에 입을 맞추면서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아들을 찾던 어머니는 2005년 세상을 떠나시고 그날까지도 그녀는 아들 사진을 가슴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죠. 유괴 당시 기억이 가물거리고 동부로 이동하던 당시 기억도 약간 난다고 말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생활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한 두 형제는 서로를 안고 아무 말 없이 몇 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괴에 대해서 이야기도 조금 하고 전쟁 참여 등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죠. 행복한 이 재회도 잠시 형 라저는 2달 뒤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카 알디나는 이것을 두고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늘나라로 가서 아마도 엉클은 행복하게 눈을 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의 문을 닫을 수 있었던 알디나는 본인은 물론이고요. 엉클들, 돌아가신 할머니들 모두 다 행복한 클로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대자연을 구경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는 적이 여러 번 되죠. 인간이 정말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뉴햄셔의 한 여성은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하던 중 3도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뜨거운 풀 주위에 얇은 땅이 깨지면서 발이 미끄러졌고요. 다리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물 안에 풍덩 빠진 것입니다. 옐로스톤 핫스프링들 안에서 이런 사고와 부상은 올해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890년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이런 사고로 22명이 사망한 기록도 있습니다. 거기다 사고 사망은 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폭발하고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파크 렌저 보고에 의하면 유명한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바로 북쪽에 위치한 또 다른 가이저에서 상당히 강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진흙과 온갖 모양의 부스러기들이 하늘로 폭발해 관광객들을 향해 날아온 것입니다. 비디오에 나온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하늘로 기둥 같은 스팀이 솟아오르고 갑자기 하늘은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여성 목소리로 뛰라는 run, run, run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올드 페이트풀 북쪽의 사파이어 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폭발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하이드로더멀 익스플로전이라고 부르는데 지안의 뜨거운 스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 은근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사람 경우도 생각보다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것이죠.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에서 호수나 강물에서 그리고 곰의 공격을 당해 사망하는 경우도 더 많다면서 현재까지 곰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8명, 또 강물이나 호수에 인해서 사망한 숫자는 100명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는 얼마나 자연이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국립공원 안에서 뜨거운 풀이나 곰 등 다양한 위험도가 높은 것을 피하는데 절실한 10개의 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번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60살로요. 이 밀러드 레이크 트레일 헤드를 걷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성은 정해진 패트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 룰 2번째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뜨거운 장소에서는 보드워크를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정말 멋있는 장소를 구경하면서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보드워크를 벗어나거나 뜨거운 물에 손을 뻗치면서 이 목숨을 잃거나 최악의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뜨거운 지역의 땅이 단단하게 보인다고 해도 상당 경우에 부서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는 펄펄 끓는 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성도 흙의 가장자리 크러스트가 부서지면서 다리가 빠지고 3도 화상을 입은 것이죠. 헬리콥터로 이스턴 아이다호 리저널 메디컬 센터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남편과 반려견과 함께 관광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국립공원 측은 방문객들에게 보드워크에 반려동물 절대 금지하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룰들은 반려동물들을 곰이나 카요리 같은 야생 포식동물과 뜨거운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다 반대로 야생동물들을 일반 도메스틱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지역에서는 독성 가스도 나올 가능성도 인식하고 갑자기 본인 몸 컨디션이 이상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당장 공원에서 나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추천합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은근히 됩니다. 2022년 몬타나주 하이커는 그리즐리 베어 공격에 사망했고요. 또 같은 해 6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온 83살의 여성은 이 버펄로죠. 바이슨이 그녀를 뿔로 받아 땅에서 40cm 높이 들어올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곰에서는 최소한 100야드 거리를 두어야 하고요. 다른 동물들은 25야드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절대 야생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이킹할 때는 절대 혼자 아니고 그룹으로 다닐 것을 강조합니다. 1970년 옐로스톤에서 하이킹하다가 부상당한 사람 중 91%는 혼자 하이킹했던 사람들이었고요. 3사람 이상 하이킹한 경우에는 이 부상을 당한 경우가 단 9%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미국에서 뜨거운 곳으로 잘 알려진 데스밸리에서 한 유럽 관광객이 모래 샌듀운에서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신고 가던 플립플랍, 샌들이 벗겨지면서 발에 피부가 다 녹아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곳의 기온이 너무 높아서 산소가 얇아져가지고 구조원 헬리콥터가 제대로 날을 수도 없었습니다. 42살의 벨기움에서 온 관광객이 했는데요. 데스밸리의 샌드운을 걷다가 화씨 123도 기온에 신고 있던 샌들이 벗겨지면서 뜨거운 모래와 직접 접촉이 된 것입니다. 3도 화상은 물론이고요. 피부가 그 자리에서 녹아내렸다고 표현합니다. 내셔널 파크 서비스 레인저에 의하면 기온이 123도 정도 될 경우에는
땅은 한층 더 뜨겁다는 것입니다. 땅은 화씨 170도에서 180도까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헬리콥터가 불가능해지고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고도가 조금 높은 곳으로 이동해 기온이 109도로 한층 더 시원해지면서 응급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름철 데스밸리 컨디션 상당히 위험합니다. 절대 발가락이 감추어지는 신발 착용을 할 것을 강조하고요. 파크 레인저가 추천하는 안전사항들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정말 비교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경우들입니다. 거대한 자연을 즐기고 만끽하는데 그만큼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따르지 못하는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늘 일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뜨거운 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푸울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보드 워크를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류는 좀 다르지만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제일 뜨거운 여름철에 방문하는 경우도 철저히 위험들을 인식하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기온이 너무 높은 경우 헬리콥터가 제대로 날을 수 없는 정도라니 놀랍기도 합니다. 괜히 이름이 데스밸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